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쌤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의 성립과 발전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지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이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하류 지역에서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을 했었죠. 자, 이후에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원전 270년에 이후에 이제 이 로마는 끊임없이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중해의 해상권을 놓고 누구와 전쟁이 불가피했다? 그렇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불가피했었다.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는 3차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죠.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자, 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 이후에 로마는 그동안 카르타고가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식민지들을 차지했지만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함께 공부했습니다. 왜? Why? 그쵸? 자, 이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자영농민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면서 이 공화정의 근간이었잖아요. 이 자영농민들은. 자, 근데 이 자영농민들이 빠르게 몰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화정이 흔들리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짠짜잔 짜잔 나타났던 형제가 있었죠. 용감한 형제. 누구? 자, 누구? 그쵸?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라쿠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하며 개혁을 외쳤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는 로마의 어떤 사회 혼란은 바로잡히지 못했고, 계속해서 어떤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어떤 대립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 바로 삼두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삼두정치는 1차 삼두정치와 2차 삼두정치가 있었고, 2차 삼두정치에서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를 차례로 제거하고 자신이 모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죠. 왜?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의 카이사르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봤었던 거죠.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다 결국에는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걸 봤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야 귀족들아, 나는 독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원로원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함께 정리해 볼까요? 자, 옥타비아누스는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 자, 나는 로마의 제1시민이야 라고 불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자 당시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떤 칭호를 하나 붙여줍니까? 야, 옥타비아누스야, 너는 진짜 존경할 만해 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 붙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황제 중심의 정치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의 모든 정치, 군사 등등등등 모든 권력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로마가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 재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자, 이제 로마에서는 5명의 똑똑하고 현명한 황제들이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 시기를 가리켜 오현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현제 시대. 자, 거의 200여 년에 이르는 자, 이 기간 동안 로마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로마의 평화시대, 또 다른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도 합니다. 로마의 평화시대. 자, 로마의 평화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로마는 자, 정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로 보일 정도로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오현제 시대에 자, 로마는 새롭게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 통합을 도모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화폐와 도량형의 어떤 통일을 통해 정말 국제무역이 활발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오현제 시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최고의 전성기가 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쇠퇴기가 오게 되듯이 로마도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3세기가 이제 되게 되면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왜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부터 이제 누가 황제가 되냐면 군인들이 황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군인 황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의 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황제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의 한 2.2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죽고 죽이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게 되고, 또 하나 이때 이민족들의 침입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민족들의 침입. 자, 게르만족이라든지 자, 이런 이민족들의 침략이 많아지게 되면서 로마는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로마를 자, 쇠퇴해가는 로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짠짜잔짜잔 하고 등장하게 되는 3명의 황제가 등장하게 되니 자, 우리는 선생님은 이 시기를 이제 로마 중흥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로마를 쇠퇴해가고 있는 로마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는 로마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로마가 이제 오현제 시대 이후에 자, 자,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는데 무너져가는 로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 세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 시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3명의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누구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 무너져가는 로마를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을 했었냐면, 일단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너무나 크다 보니 이 제국을 크게 4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제국을 4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국을 몇 개로 나눴다? 4개로 나누었다. 제국을 4분할해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라고 하는, 자, 잘 보입니까? 자, 로마라고 하는 자, 국가가 영토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황제와 부황제 이렇게 4명을 두어서 각각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자, 동방의 전제 군주제 수용을 통해 자, 동방의 전제 군주제 수용을 통해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음에 또 등장을 했던 황제가 있는데요. 자, 그 황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황제의 이름이 누구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중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천도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친구, 로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아, 모른다고요? 로마의 수도 굉장히 쉬운데 로마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이해 갔나요? 로마의 수도는 여기는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로마를 다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로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게 됩니다. 로 옮기게 되었고, 또 하나, 자, 어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드디어 공인하게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자, 몇 년에? 313년에 무슨 칙령을 통해? 밀라노 칙령을 통해. 자, 밀라노 칙령을 통해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주었다.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인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천도하고 크리스트교 공인을 통해서 이제 쇠퇴해가고 있는 로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했었던 자, 황제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역사, 이렇게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처럼 뭐 흑임자, 또 뭐 표인자 이런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에서부터 이제 벌써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그냥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내 남친이다라고 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친. 내 남친의 이름이 테오도시우스예요. 얼마나 이름이 쫙쫙 붙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여러분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킵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국교화는 이제 나라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이후에 사후라고 하겠죠.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자, 로마가 분열이 되었다. 쪼개지게 된 거죠. 어떻게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게 되었다. 자,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게 되었고, 자,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나라 이름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을 더 지속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소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476년 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자, 선생님이 먼저 서로마를 설명하고 나면 동로마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자, 476년
자, 침략으로 476년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설명하면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소로마가 476년 멸망한 이후에도 거의 1000년 정도 더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자,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자 1453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로마가 제정 이후에 자, 어떻게 발전해 가게 되었고 결국에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까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이 게르만족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